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만으로 42살 된 여자입니다. 어떻게든 만으로 나이를 잡아 줄이고 싶은 사람인데 40평생 살면서 이 정도로 황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쓰게 되었어요. 그 일을 남도 아닌 가족한테 겪었는데, 물론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아예 안 겪어본 건 아니에요. 어쩌면 매일같이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래도 제 직업이 배달을 하는 배달 기사니까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죠.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해서 임신과 출산을 약 6년 동안 반복했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 성격이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밖에 나가 큰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럽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려 저보고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작은 꿈은 아이들이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제 꿈이었죠. 그리고 대체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큰애가 벌써 유치원에 들어갔고 저는 큰애가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알바 자리를 먼저 알아봤어요. 아이, 당신은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싶어? 나는 매일 출근하는 길이 지옥 같은데. 보면 참 희한해. 당신이 나 대신 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외향적이어서 그런지 난 이렇게 집에 있는 게 더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싫어. 밖에 나가서 단돈 5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어. 이제 준이도 유치원 가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지. 제가 학벌이 고졸이라 사무직 일은 할 수 없었고 마트나 편의점 위주로 알바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든 아줌마를 뽑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한두 군데 자리가 있다고 해도 금방 채용이 되고 알바도 은근히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호기로웠던 제 각오와 소망과는 달리 일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제 상황을 시어머니도 아셨는데 볼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여유가 좀 없는 성격이라 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거기에 본인 아들 혼자 돈을 버니 그거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알바가 되면 나도 돈을 번다고 큰 소리까진 아니라도 떳떳하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번번이 불합격 문자를 받았죠. 그런 제게 혀를 끌끌 차며 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냐? 우리 집에 빈몸으로 시집와서 애 낳고 밥 축내는 거밖에 할 줄 모르냐?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집이랑 우리 아들한테 뭐 도움된 게 대체 뭐가 있냐? 내가 며느리 보기 치질이도 없지. 그래도 계속 이곳저곳 이력서는 내보고 있어요. 저도 제발 나가서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안 뽑아주는 걸 어떡해요, 어머니. 제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라도 집안에 보탬이 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취직 되겠죠. 말은, 에휴, 알바도 무슨 경력이 있어야 뽑히지? 집에서 밥순이만 하던 네가 취직이 되긴 되겠냐? 바라지도 않았는데 애초부터 틀렸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어머니는 무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그러세요. 저도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이 집 와서 애들 낳고 키우고 남편이 벌어온 돈까지 아끼면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딴 며느리는 너보다 더 열심히 해.
그리고 애 낳고 애 키우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고 있냐? 아, 너만 그렇게 하냐? 너만 그렇게 해? 그게 그렇게 잘한 일이면 누가 훈장이라도 줘야지. 누가 너 훈장 준다고 하니? 기본적인 거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일은 구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알겠다, 죄송하다 하며 대화를 끊어야지. 안 그럼 시어머니한테 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 차라리 제가 먼저 피하는 게 나았죠. 그리고 한편으론 시어머니 말도 맞는 게 저보다 더 잘하는 며느리, 아내, 엄마들도 있으니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제게 쓴소리하는 게 다 맞는 말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제 사정을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는 동네 엄마가 제게 그럼 배달 일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본인 친오빠랑 올케 언니가 이번에 돈가스 집을 하나 냈는데 거기서 배달부를 뽑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동네 엄마의 친오빠를 찾아가 면접을 봤는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50cc 오토바이는 끌 수 있다고 해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자격증은 없어도 운전면허는 1종을 갖고 있어서 좋다고 해보겠다고 했어요. 합격이라는 말에 얼마나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는지 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 기쁘더라고요. 비록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하고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요. 저는 이 소식을 남편도 아닌 제일 먼저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 어머니, 저 드디어 취직됐어요. 배달 일인데 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배달? 아이고, 꼭 너랑 딱 맞는 일을 구했구나. 암튼 뭐가 됐든 도둑질 빼고 다 해라. 돈 벌어서 네 남편 어깨에 짐 좀 털어주라고. 그동안 내 아들 뼈 빠지게 부려먹었음. 이제 너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뭐든 해. 잘 됐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역시나 타박이 먼저였고 기대를 한 내가 바보지 싶었네요.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면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잦곤 하는데 저는 희한하게 이 일과 적성이 잘 맞았어요. 누가 보면 이 일을 몇 년 정도는 했던 사람처럼 잘했는데 가게 사장님 부부도 놀라워할 따름이었어요. 단지 힘들었던 건 제가 여자니까 이런 일을 하는 시선 자체가 좀 달랐어요. 대개 배달 일이라 하면 남자들이 많이 하니까 꼭 제가 배달을 가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기분 나쁜 말을 툭툭 내뱉더라고요. 저보고 옛날이면 다방에서 일을 했겠다느니 서비스는 안 하냐느니 그딴 소리를 짓거리는데 처음엔 저도 이런 말들을 듣고 몸이 달달 떨려 배달 갔다 오는 길에 몇 번이나 사고까지 날 뻔했어요. 이런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가게 사모님도 그런 곳엔 저 대신 사장님한테 배달을 가라고 편의를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리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저도 면역이 생겼는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되받아치거나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일도 할만해졌고 월급도 꽤나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제 일이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다 했죠. 당신이 좋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보고 있는데 비 오는 날만 되면 내가 아주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 당신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언제든지 힘들면 그만둬. 나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서 돈 안 벌어도 괜찮아. 여보,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맞다니까. 나도 힘들면 얘기할게. 그리고 되려 나는 이제야 좀 숨을 쉬는 것 같아. 당신도 내 성격 알잖아. 내가 집에서 얼마나 갑갑해한지.
오토바이 타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누리며 다니는 것도 재밌고 사람 구경도 하고 손님들이랑 말도 하고 좋아. 알았어. 그래도 항상 차 조심하고 절대로 과속하고 그러면 안 돼. 음식도 음식이지만 당신 생명이 먼저니까. 이런 남편과는 반대로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월급도 꽤 많이 받고 하니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제게 와선 아주 쪽팔려 죽겠다며 난동을 피우더군요. 예. 너는 거기서 나한테 인사를 하면 어떡해? 나도 너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면 어떡하냐고.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림 당했는지 알아? 아유, 어머님, 제가 무슨 엿을 먹여요. 그리고 그게 뭐가 창피하다고 그러세요. 제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도둑질 빼고 뭐든 하라고요. 저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좋아하셨으면서. 뭐? 이게 지금 내 탓을 하고 앉아있네. 야,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당당하게 말해? 너 같으면 어디 가서 나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부요 하고 말하고 다닐 수 있어? 네가 무슨 사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딜 시애미 잘못으로 물고 늘어져 건방지게. 시어머니가 제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마침 퇴근을 하고 온 남편도 이 얘기를 듣더니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자식 며느리가 창피해요? 나는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 등골만 빼먹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다 생각해요. 배달하는 사람들은 일해서 돈이라도 벌지 않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누군가한테 한 집안의 아빠고 아들이고 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아님 피해를 줘요? 집사람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그게 왜 손가락질 당할 일이냐고요. 엄마 자꾸 이 사람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저도 내 와이프 무시하는 엄마는 싫으네요. 가세요 그만. 당신도 엄마랑 싫은 그만해. 아니 이 자식이. 야 이놈아. 내가 배 아파 너를 낳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걸 들으면 천지개벽을 하겠다. 시어머니는 이제 니들은 자식으로 생각도 안 한다며 씩씩거리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괜히 저 때문에 분란이 생긴 것 같아 남편에게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지 그랬냐고 하니 남편도 본인은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이라며 시어머니 저러고 가셨지만 먼저 또 연락이 올 거라고 하였어요. 매번 혼자 토라지시거나 삐지시면 저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꽤나 오래 가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다 그쯤 시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며 결혼 날짜와 상견례 날짜를 알려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는 알리지도 말라고 하였다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본인이 그냥 했다고 했어요. 저도 이런 시동생한테 언제 한번 예비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날 시어머니도 시동생네 부부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보아하니 일부러 따라오셔서 저 보라는 식으로 동서될 사람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며 저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꽤나 부유하게 자란 막내딸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귀티가 나고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고 했어요. 나이가 시동생과 조금 차이가 나서 어리기도 했지만 본인은 딱히 취직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동서의 말에 뭐하러 돈을 벌려고 하냐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집안일하고 애 낳고 남편 내조 잘하면 그게 최고라고 하였어요.
저한테는 당연한 거라고 네가 하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했던 분이 부잣집 며느리한테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얘 아가, 네 형님 될 사람이 행여나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거나 뭐 하라고 시키면 당장 나한테 일러라. 네 형님 될 사람은 본디 근본부터가 틀려먹어서 너랑은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형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네? 어머니, 그래도 저한텐 형님인데 어떻게 그래요? 아니다. 그래도 된다. 이 집 어른이 나야. 내가 어른이니 내 말만 들어라. 그리고 얘 첫째 너 일로 와봐라. 네, 어머니, 저 부르셨어요? 귓구멍이 막혔어? 빨리빨리 안 와? 너도 들었지? 행여나 우리 둘째한테 뭐라고 했다간 아주 알아서 해라. 오토바이로 배달 일이나 하는 네가 손이 사람이라고 자지우지하면 집안 꼴이 망하는 거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 아유, 어머니, 제가 뭘 자지우지해요. 동서랑 같이 하는 거죠. 저도 그럴 생각은 없어요. 동서, 걱정 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딴 식으로 말대꾸도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냥 네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그동안 아주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제부터 둘째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기강을 다시 잡을 거야. 그리고 네 동서는 너랑 다르다고 내가 말했지? 말도 섞지 마라. 제가 귀까지 얼굴이 새빨개지자 동서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형님 뜻에 따라 형님이랑 같이 잘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랑 비교할 동서가 생기니 더 잡아먹을 듯이 했고 이럴수록 저는 동서랑 더 가깝게 잘 지내려고 했어요. 동서 또한 그걸 알았는지 형님, 제가 아직 뭘 많이 모르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그땐 어머님 없이 저만 올게요. 그래요. 우리 한번 잘 지내봐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거나 내가 도울 일 있으면 편하게 연락해요. 서로 번호까지 교환하고 동서는 동서대로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저는 저대로 살아가던 중 제가 더 이상 배달 일을 할 수 없게 된 처지가 되었어요. 저를 고용해준 사장님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거든요. 저는 하는 수 없이 급하게 다른 쪽으로 일을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맞벌이로 일을 하면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다 보니 애들 학원도 하나 더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걸 메꾸려면 하루빨리 딴 일을 찾아봐야 했는데 2년 동안 했던 일이 배달 일이다 보니 계속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던 그 당시엔 배달 어플이 요즘처럼 성행을 했던 때가 아니라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배달하는 가게들을 찾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여자이다 보니 가게 사장님들도 저를 쉽게 고용하지 못했고 2년밖에 일을 안 했으니 그것도 큰 경력으로 따져주진 않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만 동동 구르던 중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60대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내가 이 바닥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잖수? 근데 내 아들놈도 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뭘 하더라? 중간 역할을 해줄 테니 본인 연락을 받으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다가 그 시킨 사람한테 배달을 해주라고 하는데 나보고 먼저 해보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들놈이 하는 일이라니까 도안은 준다고 했소. 어떻게 애기 엄마도 같이 해볼라고? 그러면 일은 사장님 아드님한테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월급은
제가 몇 건 했는지 뭐 그런 걸로 따져서 받는 건가요? 저도 사실 당장 일이 급하긴 해서요. 아유, 글쎄. 나도 뭉뚱그려 알기만 하고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내가 무작정 아들놈한테 사람 한 명 구해서 온다고 해서 아들놈이 오토바이는 하나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일단 사장님, 그럼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사장님한테 연락드릴게요. 저도 좀 생소한 일이라. 처음에는 저도 거절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곳에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날이 갈수록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제 쪽이었어요. 누구 하나 저를 써주지 않는데 이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생각에 그 아저씨에게 연락을 해 일을 하겠다고 하니 전에 말했던 대로 오토바이를 한 대 주더라고요. 그 오토바이는 배달통에 크게 1번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저는 그 오토바이를 끌고 하루에 몇 건씩 일을 받아 다시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전 가게에서 받았던 월급보단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어디에 취직도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감지덕지다 하면서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저씨가 만나자고 하여 만났는데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쭉 들어보니까 본인 아들도 사업이 처음이라 첫 달부터 적자가 생겼다며 본인이 배달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제 월급을 채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알겠다며 그 돈을 받긴 받았지만 점차 나아지겠지 싶은 그 아들의 사업 형편은 몇 달이 지나도 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바보 같은 짓인 걸 알지만 제가 받아야 될 월급보다 조금 적게 받으며 계속 일을 했어요. 매번 그 아저씨가 배달 일을 해서 아들 대신 제게 돈을 채워주는 것도 여간 좀 그렇더라고요. 형편이 피면 밀린 임금은 바로 다 채워줄 거라며 그 약속은 꼭 지킨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중 결혼을 한 동서에겐 좋은 소식이 생겼는데 동서가 결혼 1년 만에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런 동서를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어준다며 가족들을 모두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태껏 동서와 자주 만나는 일이 없어 크게 갈등이 없었는데 그날은 동서가 좀 도를 지나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동서를 오냐오냐 한 게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동서도 점점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처음 몇 번은 동서가 어리니까 나이 많은 내가 좀 참자 싶었는데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임신하면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좀 알려줄게. 나도 2번이나 임신하고 출산했지만 그때는 마냥 몰라서 누가 이런 거 알려주면 좋겠더라고. 형님, 괜찮아요. 형님이 안 알려주셔도 형님보다 더 나은 의사랑 저 아는 지인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 지인들은 대부분 남편이 의사고 경력 30년 된 아기 돌보는 이모님들 끼고 살거든요. 괜찮아요. 형님이 뭘 아신다고. 그래, 둘째 말이 맞다.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떠들어? 개나 소나 다 애 갖고 애 낳는 세상에? 아야 차차, 우리 이쁜 둘째 며느리는 개나 소가 아니고 저런 애들을 비유하는 거야. 그럼요 어머님, 저도 알죠. 형님이랑 저랑 같은 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님, 제가 한 돈 3만 원 드릴 테니까 밥 먹고 이거 장 좀 받아가 저희 집에 배달 부탁해요. 형님 직업이고 형님 잘하는 주특기잖아요. 동서, 이런 건 서방님한테 부탁해야지. 남편 둬서 뭐해? 나도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동서 말대로 동서 능력 있는데
나한테 돈 3만 원 줄 바엔 그냥 돈 200 주고 개인 비서를 써. 내가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번에도 전화해서 뭐 음식 배달 좀 해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경우야? 내가 동서 아랫사람도 아니고 동서네 동네엔 음식 배달하는 데 없어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하참, 어머님이 내가 필요하면 형님 불러다 쓰라고 해서 난 어머님 말씀대로 쓴 것뿐이에요. 나한테 왜 그래요? 아, 진짜 무식해서 소리만 지를 줄 알지. 이러다가 애 떨어지면 형님이 책임질 거예요? 누구는 소리 못 지르는 줄 알아요?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전 갈 테니까. 동서는 씩씩대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남은 시어머니가 대신에 저한테 난리를 치시는데 또 한 번 집안 싸움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다 제가 문제라며 본인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다 똑같은 생각인데 왜 너만 인정을 안 하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제가 제일 못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갈등이 점점 쌓이면서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제가 배달 일을 하던 중에 시어머니와 동서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은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동서가 이쪽으로 산부인과를 다녀서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는 길인지 같이 차에 타고 있더라고요. 신호가 걸리는 바람에 그 옆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옛날에도 한번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이 나 그냥 둘을 피해야겠다 싶어 동서차 앞으로 살짝 나갔어요. 그리고 원체 거기가 우회전하는 차도 많고 복잡스러운 길이라 저처럼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비켜주는 게 나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살짝 나가자마자 동서가 제 뒤에서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크락션을 빵 하고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라 몸까지 들썩였고 뒤에 있는 동서차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도 동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경적을 울려대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빨리 신호가 켜지면 길을 건너가야겠다 싶었고 신호가 켜지자마자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동서의 차가 제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오더니 뒤에서 저를 그냥 쳐버리는 겁니다.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저도 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지게 되었어요. 많이 다친 건 아니었지만 오토바이가 쓰러질 정도로 치인 거죠. 그리곤 동서랑 시모가 차에서 내려 저한테 돌진을 하더니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질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먼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너무 놀라 얼굴을 감싸며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네가 뭔데 우리 며느리 앞을 막아? 네가 벤츠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이딴 싸구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주제에 어딜 겁도 없이 우리 며느리가 탄 벤츠 앞을 막냐고. 너 아주 이딴 추잡스러운 일하더니 아주 운전매너가 똥이 됐구나. 그리고 어딜 CM이랑 동서를 보고도 모른 척 앞을 지나가고 있어 버릇없이. 어머님,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예요? 어머님이랑 동서 지금 이거 사람 친 거예요. 나 이거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둘 다 경찰서 가서 제대로 혼이나 봐야 정신 차리죠? 형님, 저희가 무슨 형님을 쳤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오바를 하세요? 형님이 늦게 출발하고 내 차가 외제차라 힘이 세서 악셀 조금만 밟았는데도 이렇게 된 거 어쩌라고요? 따지고 싶으면 여기 회사에다가 따져요, 그럼. 동서도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럼 반대로 내가 그렇게 해도 난 아무 잘못 없는 거네? 말이 되는 소리를 짓거려.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신고해요, 그럼. 난 임신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심신미약으로 빠지면 되니까. 내가 이쪽도 아주 빠삭하거든요. 내 주변에 검사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형님 변호해줄 사람은 없어도 나 변호해줄 사람은 줄을 섰다고요. 법을 알고나 좀 까보세요. 학금리라는 주제에.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가 동서에게 똑같이 손을 올렸어요. 동서가 임산부인 걸 아는데도 그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 동서는 길길이 뛰며 소리를 질렀고 저를 바닥으로 밀치며 나한테 손을 올렸으니 이거 엄연히 폭행이라고 고소장을 보낼 거라고 발광을 떨더라고요. 저도 그러라고 나도 똑같이 고소장 보낼 거라고 하며 그 주변에 있던 차들 주인들에게 번호를 받아갔어요. 저는 오토바이라 블랙박스가 없고 동서는 당연히 블랙박스에 찍힌 이 장면들을 지울 테니 그분들에게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거든요.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챙길 건 챙겼어요. 저도 증거는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뒷부분이랑 옆부분이 심하게 쓸린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오토바이 주인인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1년 넘짓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랑 도로를 함께 뛰었던 오토바이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아저씨에게 방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수리를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아저씨가 제가 있는 수리점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1시간 뒤 제 앞에 웬 고급 외제차가 한 대 서더니 거기서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여는데 아주 멀끔한 모습을 한 그 아저씨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게 와선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애기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맙고 미안했어요. 내가 애기 엄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그동안 본의 아니게 속이게 되었네요. 날 도와준 거에 대한 보답을 할게요. 아저씨, 대체 저한테 뭘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은 또 무슨 소리고요? 뭘 보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된 그 아저씨의 말은 적잖이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투자와 여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배달 대행업체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으려고 일부러 본인이 배달일까지 하며 여러 기사들을 만나왔었대요. 그러면서 저랑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기사들에게 이 일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없이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안을 했었는데 이 제안을 수용한 사람들이 몇 없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 떨어져 나가고 저 하나만 남았다는데 그 아저씨 말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걸 알고 진짜 본인의 사람을 찾고 싶었대요. 그래서 1년 정도 지켜보고 이 사실을 밝히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못 준 임금도 곱절로 주려고 했었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전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한 100번은 물어봤고 아저씨는 사실이 맞다며 본인의 명함과 그동안 못 준 임금을 비서에게 바로 입금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이 일에 대해 함께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데 어안이 벙벙했죠.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고 바르게 착하게 사니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일은 둘째치고 동서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그 아저씨는 걱정 말라며 이미 자기 회사 법무팀에 소장을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저씨 말로는 내 직원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회사에서 일하다 발생한 일이니 책임은 100% 대표인 본인이 질 거고 변호 비용도 걱정 말라고 하였어요. 제가 로또를 맞아본 적은 없지만
로또를 맞는다면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었고 정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아 천만병사 못지 않더라고요. 전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바로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제 앞에서 울면서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였고 자기 엄마지만 가만히 두지 말라며 호되게 혼나봐야 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인 회사 대표의 말대로 제가 원하면 일을 하라고 했죠. 남편도 저보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제가 착해서 복을 받는 거라고 다 제 복이라고 해주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남편도 불쌍했던 게 어떻게 저런 엄마를 둬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안쓰러웠죠. 남편을 보면 마음이 짠한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은 또 일절 없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랑 동서에게도 고소장이 갔는지 그걸 받은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를 찾아와 고소한 거 당장 취하하라고 협박까지 하며 막 날뛰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행운이 찾아왔는지 내막도 모르고요. 네가 진짜 겁을 상실한 모양인데 네 동서 아는 변호사가 너도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하기 전에 고소 취하하는 게 좋을 거다. 싫어요, 어머님.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 저한테도 아주 든든한 백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동서 변호사한테도 저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얼굴에 손 올린 값 벌 받으면 되죠. 사람 친 것보다 더 받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회사 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고 바위에 계란치기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저한테 사과하고 자수를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애써 외면을 했지만 경찰서에서 제가 대동한 그 아저씨의 법무팀 사람들을 보고 남편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시모는 그제서야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동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미야, 나는 진짜로 잘못이 없어. 나는 네 동서가 시키는 일을 한 거고 걔가 하는 거 지켜본 거밖에 없어. 네 동서가 완전히 또라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당할까봐 하라는 대로 한 거야. 네가 네 동서 아주 혼쭐을 내주고 나도 좀 구해줘라. 네 동서한테 내가 아주 팔목 잡혔다니까.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둘이 아주 죽이 맞아서 저 괴롭히고 못 살게 굴 땐 언제고 이딴 소리를 하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 잘난 동서한테 붙어서 해결하세요.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남들이 보면 저보고 호구라고 할 정도로 이혼도 안 하고 살았다고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바닥에 드러 누워가며 제게 매달렸는데 이미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동서가 소장을 받고도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출석도 안 하고 연락도 자취도 감춰버렸는데 시동생마저 동서의 행적을 모르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출석 요구 불응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이 동서를 체포하기 위해 탐무수사까지 벌인 끝에 동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소식에 저도 남편이랑 같이 경찰서로 달려가니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경기를 일으키며 픽하고 쓰러지는데 동서를 조사하던 담당 형사가 동서에게 묘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서 보고 또 연기를 하고 있냐며 자꾸 이렇게 조사하는 거 방해하면 저번처럼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형사님을 따로 불러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 형사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동서의 실체가 수면 위로 뜨게 되었죠. 박미양 씨 아주 유명해요. 이제 시집가서 조용히 사나 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경찰서에 오네요. 형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미양이 누구예요? 혹시 저희 동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박미양이 아니네요. 아이고,
가족들한테도 다 숨기고 결혼했나 보네. 사모님 동서되는 저 사람 과거에도 불법적인 짓 많이 해서 남자들한테 영업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집안까지 숨기고 결혼한 거면 이거 사기 결혼인데? 더 자세한 건 한번 알아보세요. 저 사람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해. 가족들 속인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애까지 가졌으면 이제 정신 좀 차리지. 에휴, 그럼 수고하세요. 남편도 이 말을 같이 들었는데 이걸 듣곤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졌죠. 시동생은 자기가 사기에 꽃뱀한테 물렸다며 땅을 쳐댔고,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동서가 이상했다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는데 저도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아니 어머님도 동서가 부잣집 딸이고 벤츠 타고 다닌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런 어머님 모습 보니까 더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겠네요. 다음 조사 때 봬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초범의 방관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동서는 교통사고 후 뒷수습도 없이 도망간 게 인정이 돼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어 아마 형은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과거를 숨기면서 살았으면 제대로 속죄나 하며 살 것이지. 재벌은 남 못 주다가 또 이런 벌을 받게 된 거였죠. 저는 이 두 사람과의 재판이 끝난 뒤 더 이상은 연락을 하지 않고 연 끊고 살았는데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시동생은 그 여자와 이혼 소송하면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 친자검사까지 했대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동생에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를 시어머니가 혼자 독박 육아하고 있다는데 결국엔 시어머니가 그 짐을 다 메고 간 꼴이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해결이 되자마자 그 아저씨, 대표님인데 저는 아저씨라는 호칭이 편해 아직까지도 아저씨라고 부르긴 해요. 암튼 그분의 제안으로 지점을 하나 받아 지역의 지점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한 지 벌써 6, 7년째 되어가는데 가끔 기사님들이 부족하면 제가 대신 일을 나가기도 해요. 지점 대표라는 직함이 저는 아직까지도 쑥스럽고 어울리지 않다 생각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갈 때면 이 일이 제게 제일 잘 맞는 천직이라 생각이 들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던 대로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누구는 저보다 더 나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하지만 직업과 나이, 성별을 떠나 이 세상 모든 분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영웅이라는 걸요. 여러분들도 제 인생을 보시며 늘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시국에 지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